다시 한국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년 4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사업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었죠. 현재 캐나다 수주전에 참여 중인 한국 입장에선 혹시 모를 이번 기회를 잡는다면 두 개의 대형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 다시 한번 한국 방산 최대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은 과연 폴란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혁입니다. 전직 해군 장교 출신으로 지금은 방산 전문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2대와 그리고 해외 방산 매체 10여 개가 동시에 열려 있는 화면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후였는데 폴란드 현지 국방 전문지 디펜스24 기사를 스크롤하다가 손이 딱 멈췄습니다. 폴란드 하원 국방위 사부와의 본계약 불발 가능성 공식 언급.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협상에서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요. 그건 그냥 협상 전술이나 엄포가 아닙니다.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을 처음 추적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전이었습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한국까지 6나라가 뛰어든 8조 원짜리 잠수함 수주전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이 장보고 3 배치2를 들고 나갔을 때 저는 기술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폴란드는 스웨덴 사부의 A26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미 끝났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근거가 공식 문서로 나온 겁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방산 토크쇼 글로벌 방산 라이브의 PD 김태웅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녁 방송 나오실 수 있어요? 폴란드 오르카 건인데요. 다른 패널들은 이미 한국 탈락 확정으로 보고 있어서 반대 시각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내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갈게요. 스튜디오는 여의도 2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조명 열기가 먼저 느껴졌죠. 보조 모니터에는 스웨덴 사부의 A26 잠수함 조감도가 크게 떠 있었고 그 옆 화면에는 폴란드 하원 국방위 회의 장면이 정지 영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수연이 분장을 마치고 저를 보더니 살짝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을 공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맞은편 패널석에는 2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직 외교부 출신 안보 전문가 박성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제지 방산 담당 기자 윤지호였습니다. 둘 다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 윤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번엔 진짜 끝난 것 같은데요. 사부가 폴란드 승조원 훈련 일정까지 잡았다고 하니까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훈련 일정이 오히려 문제예요. 2사람의 눈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곧 찾아올 터였습니다. 방송 시작 30초 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모니터 한쪽에 떴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살짝 고쳐 잡고 등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쌓아온 모든 판단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온에어 불빛이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이수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방산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다시 뜨거워진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2025년 11월 폴란드는 스웨덴 사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직 해군 장교 출신 방산 애널리스트 강준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탈락했고 스웨덴이 거의 확정인데 뭘 더 보냐, 이런 반응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거지. 계약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 의회에서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식 발언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이번 사업의 판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맞은편 윤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스웨덴이 훈련 일정까지 잡았잖아요. 그게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폴란드가 왜 훈련 일정을 먼저 잡을까요? 잠수함이 없으니까요. 지금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소련 시절 킬로급 한 척인데 취역이 1986년입니다. 40살짜리 잠수함입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하니까 훈련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 확정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출신 박성민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한테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유럽은 유럽산 무기를 사는 흐름이 강해졌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연합의 바이유러피언 기조, 즉 유럽산 우선 구매 원칙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 의회가 문제 삼는 건 바로 그 스웨덴 잠수함의 핵심 능력 부족입니다. 순항미사일 탑재 여부, 지상 타격 능력, 이게 빠질 경우 수조 원짜리 잠수함이 전략적 가치를 잃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사부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 장보고 3가 강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오르카 사업 자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맥락을 알아야 제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르카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한지 이해가 됩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화면을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등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산 이야기는 숫자와 이름이 많아서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갈림길에 서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수연이 자료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르카 사업이 뭔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르카는 폴란드어로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폴란드 해군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고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최대 8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해군 전체 연간 예산에 맞먹는 돈이에요. 경쟁에 뛰어든 나라만 6나라, 제출된 설계안이 8개였습니다. 스웨덴의 A26 한국의 장보고 3 배치 2, 독일의 ELCD, 프랑스의 스코르펜, 스페인의 S80까지 3개, 최고 수준의 잠수함들이 한자리에서 맞붙은 겁니다. 윤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웨덴이 선택받은 거죠? 폴란드가 제시한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공기부료 추진 즉 AIP 기관을 활용한 장기 자막 능력. 둘째,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지상 타격 능력.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 스웨덴이 이긴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형 잠수함 A19를 개필러로 먼저 빌려주겠다. 폴란드 조선소에 유지보수 허브를 짓겠다. 폴란드산 함정을 역으로 사주겠다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하나를 판 게 아니라 폴란드 방산 생태계 전체를 설계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 패키지에서 밀렸다는 건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에서는 어디에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는 3,600톤급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함께 탑재해 스노클링 없이 최대 3주 이상 잠항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도 갖추고 있어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운용도 가능하죠. 세계에서 이런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실전 배치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2025년에 진 건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전략의 패배였습니다. 성능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그 물건을 어떤 맥락으로 파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건 스웨덴이 약속한 그 패키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손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순항미사일입니다. 폴란드 의회가 지금 국방부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26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조 원을 들여서 지상 타격 능력도 없는 잠수함을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있는 거죠. 윤지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부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본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벌어질수록 한국에게는 다시 이야기할 여지가 생기는 거였죠. 아직 모든 게 열려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항미사일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수연의 질문에 저는 화면 쪽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A-26은 발트해에 최적화된 잠수함입니다. 발트해는 수심이 얕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은밀성과 기동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 환경에 맞게 설계된 잠수함에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추가하는 건 단순한 부품 추가가 아닙니다. 선체 구조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건 개조가 아니라 사실상 재설계 수준이라고까지 합니다. 박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폴란드 의회가 이제서야 문제 삼는 건가요? 정보가 비공개였습니다. 무장 구성과 관련된 협상 내용이 기밀로 유지되면서 의회 차원의 검증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 하원 국방위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현재 순항미사일 없이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거예요. 그 순간 의원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윤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빠진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조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안에서도 군과 의회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해군 쪽에서는 어뢰와 기뢰 중심의 기본 무장으로도 발트해에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의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수조 원을 들이는 잠수함에 지상 타격 능력이 없으면 전략적 가치가 반토막 난다고 맞서고 있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수연도 두 패널도 모두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잠시 두었다가 천천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폴란드 국방 커뮤니티에서 한국 장보고 3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박성민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이후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장보고 3는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수직 발사관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구조예요. 폴란드가 원하는 지상 타격 능력, 장거리 순항미사일 통합, 이걸 처음부터 갖추고 나온 잠수함이 바로 장보고 3입니다. 사부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한국은 이미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계약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가능성을 함부로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쟁국들의 제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폴란드 정부가 직접 밝혔습니다. 사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기존 경쟁국들의 제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요. 이게 공식 발언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어딘가에서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뒤 스태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방산 뉴스가 아니라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설령 사부 협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한국한테 다시 기회가 돌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유럽 안에서 유럽산을 사는 흐름이 워낙 강해서요. 저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바이유러피언 기조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입니다.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고 스웨덴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도 구조적 이점이죠. 이런 벽이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성민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구경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방산 사업은 감정이나 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전략으로 합니다. 지금 폴란드 의회가 국방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조 원을 쓰는데 핵심 능력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심 능력, 즉 순항미사일 통합과 지상 타격 능력을 사브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폴란드는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안보 필요 때문에요. 이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보고 3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저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는 수직 발사관 12기를 기본 탑재합니다. 순항 미사일 30발 운용이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복합 추진으로 스노클링 없이 3주 이상 잠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을 가진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실전 배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 8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8번째가 한국입니다. A26은 기본적으로 발트해 작전에 최적화된 소형 잠수함입니다. 은밀성은 뛰어나지만 처음부터 대규모 지상 타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잠수함이 아닙니다. 윤지호가 펜을 들고 뭔가를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폴란드 해군은 발트해에서 주로 작전하지 않나요? 그 환경에는 오히려 작은 잠수함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발트의 환경만 본다면 A26이 최적이라는 주장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해군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이 잠수함으로 하려는 게 발트의 초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견제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 유사시 러시아 본토 핵심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력,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 목표와 A26의 현재 사양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는 거죠. 박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간극을 한국이 파고들 수 있다는 말이군요. 파고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간극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연이 카메라를 한번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남은 변수는 뭔가요? 6월 본계약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방송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남은 2달 안에 어떤 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오르카 사업의 최종 결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를 하나씩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변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단순한 잠수함 수출 경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폴란드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안보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그 맥락에서 봐야 지금 협상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맥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의 안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잠수함은 단순한 해군 전력이 아닙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억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진 월경지인데 거기에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것에 맞설 비대칭 억제력이 필요하고 그게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인 겁니다. 윤지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못 쏘는 잠수함은 폴란드 입장에서 반쪽짜리라는 건데 사브가 그걸 해결 못하면 계약이 정말 흔들릴 수 있겠군요. 지금 폴란드 의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케이블을 지키는 순찰선을 사는 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발트해 해저 인터넷 케이블과 가스관 보호 임무는 기본 잠수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원하는 건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력,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는 거죠.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탈락한 입장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사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기존 경쟁국들의 제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 안에 한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직 발사관과 순항미사일 통합이 이미 가능한 잠수함을 제안했던 유일한 비유럽 국가입니다.
박성민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적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유럽 동맹국 대신 아시아 국가 잠수함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한번 그 벽을 넘은 나라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폴란드가 유럽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선택한 사례들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폴란드는 빠른 납기와 실증된 성능을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잠수함이라고 그 논리가 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요. 스튜디오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아까까지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던 두 패널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수연이 잠깐 진행을 멈추더니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면 왜 처음에 탈락한 거냐? 이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꼭 해야 할 질문이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이 2025년에 진 건 잠수함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스웨덴이 이긴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부는 잠수함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란드의 미래를 설계해줬습니다. 폴란드 조선소 현대화, 기술 이전, 폴란드산 함정 역구매, 단계적 운용 능력 이전까지 전부 패키지로 엮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폴란드 방산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우겠다는 제안이었죠.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패키지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하나오션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폴란드 조선소와 협력 논의도 했고 잠수함 임대 카드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폴란드산 피오른 대공 미사일을 미리 구매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해군 승조원 훈련용으로 A-19 잠수함을 개필러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형 잠수함이 오기 전까지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심함이 달랐습니다. 윤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렇죠. 6월 본계약까지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협상이 뒤집힌다고 해도 한국이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들어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최대 변수는 기술도 돈도 아닙니다. 순항미사일입니다. 폴란드 의회가 이것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사부가 이 문제를 6월 전에 해결하면 계약은 진행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처음부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는 자명합니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아직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가능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수연이 분위기를 바꾸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장보고 3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직접 느끼실 수 있게요. 박사님, 일반인 눈높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이요. 잠수함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숨어서 저기 모르는 사이에 수백 킬로미터 밖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중 저격수입니다. 그 저격수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느냐가 핵심 능력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닳으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그 순간 적에게 발각됩니다. 그런데 장보고 3 배치2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함께 씁니다. 스노클링, 즉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위 없이 3주 이상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윤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3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현재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이 수준의 자망 지속력을 가진 잠수함은 손에 꼽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이 AIP 분야에서 오래 앞서 있었는데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 탑재하면서 그 격차를 따라잡고 오히려 넘어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산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실전 잠수함에 적용한 게 한국이 처음입니까? 일본이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보고 3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AIP, 거기에 수직 발사관 12기까지 전부 한 선체에 넣었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세계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이수연이 탄성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폴란드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오르카 사업에서 요구한 3가지, 장기 자막 능력, 지상 타격 능력, 기술 이전. 이 중에서 처음 2가지는 장보고 3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는 협상의 영역이고요. 윤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도 이 사업에 관심 있지 않았나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방산 업계에서 데이터 조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잠수함 관련 성능 수치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폴란드가 일본 잠수함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건데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적 변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수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정치적 변수가 결국 이 사업의 최대 난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음에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방산 수주전에서 기술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 놓치는 것, 바로 그 이야기였죠.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이수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방산 라이브, 오늘 주제가 폴란드 오르카 사업인데요. 방송 중에 시청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기술이 좋은 거 알겠는데 결국 유럽이 유럽 편 드는 거 아니냐? 한국이 뭘 더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그 회의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반만 맞는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그 회의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적 장벽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보면 그 장벽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천문,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를 한국에서 샀거나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 국가가 유럽학 나라, 무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들여온 사례가 냉전 이후 거의 없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그게 육군 무기고 잠수함은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잠수함은 해군의 전략 자산이고 기술 이전과 현지 운용 능력 구축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패키지를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패키지가 가능합니까? 2달 안에요? 저는 이 질문에서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폴란드 현지 조선소인 나우타 조선소, 레몬토바 조선소와 협력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외교적 지원을 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산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결국 정부 대 정부로 결정됩니다. 윤지호가 말했습니다. 그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읽고 움직이느냐가 관건입니다. 폴란드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는 4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한국 방산 당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방산 수주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 스튜디오 안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은 희망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경고였으니까요. 이수연이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부 입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부가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폴란드 의회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유리한 방향만 이야기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니까요. 사부 입장에서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지금 폴란드 해군이 가진 잠수함은 40년 된 킬로급 한 척입니다. 당장 퇴역 수순인데 대체 전력이 없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부는 그 불안감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19 게필러 잠수함 제공이 바로 그 카드죠.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조급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사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유럽 내 정치입니다. 스웨덴은 폴란드 방산 기업의 제품을 역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폴란드 내 지지 기반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피오른 대공미사일 구매가 그겁니다. 폴란드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스웨덴이 계약 상대가 되면 자신들 제품도 팔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해관계가 이미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윤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부가 순항미사일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하면 계약은 그냥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사부가 폴란드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26의 순항미사일 통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능력이 당장은 없더라도 추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설득에 성공하면 6월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가진 사부가 의회까지 설득했다면 그 계약을 뒤집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방산 계약은 한번 서명이 들어가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박성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네요. 사부가 의회를 설득하기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6월 전에 폴란드 협상이 공식 결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직접 뛰어들 공간은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건 입찰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협상이 실제로 결렬됐을 때 즉각 움직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두는 겁니다. 윤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의도의 저녁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순간 스튜디오 밖 어딘가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당국자일 수도 있고 하나오션의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광고 브레이크가 끝나고 스튜디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이 대본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한국이 이 사업에서 실제로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로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웃었습니다. %로 달라는 건 방산 분석가한테 꽤 잔인한 요청입니다.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수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까까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던 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으니까요. 사부가 지금 협상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폴란드 의회의 압박이 거세다고 해도 그 압박이 실제 계약 결렬로 이어지려면 국방부 차관의 발언 이상의 공식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가 취한 공식 행동은 협상을 중단한 게 아니라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압박과 결렬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사부가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내놓으면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방산협상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최종 탈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 세계 주요 잠수함 수주전을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까지 이어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 희망 고문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희망 고문. 듣기 싫은 표현이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려면 지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놓친 게 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유럽 해군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성공했다면 루마니아, 그리스, 발트 3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납품 실적이라는 건 그 자체로 인증서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서 다쳐가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해군에 있을 때부터 한국 잠수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옆에서 봐온 사람으로서 그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단순히 아쉬운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을 함께 설계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데 한국이 아직 그 전환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번 패배가 남긴 진짜 숙제입니다. 박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숙제를 풀기 전에 또 다른 기회를 잡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어야 다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수연이 잠시 진행을 멈추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님, 사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한국이 폴란드에 이미 이렇게 많은 무기를 팔았잖아요. 근데 정작 잠수함에서는 이렇게 어렵다는 게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산시장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도 지는 경우가 있고 성능이 부족해도 외교력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잠수함 사업 기억하세요? 프랑스가 수십조 원 계약을 따냈다가 하루아침에 미국과 영국에게 뺏겼습니다. 그게 방산입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그 오커스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동맹 관계가 바뀐 거였는데 폴란드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결국 잠수함 수주전의 승패를 가르는 건 마지막 순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기술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가격 협상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은 건 폴란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윤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해군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세요? 이 상황이.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저는 장보고급 잠수함이 처음 취역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해서 운용하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을 빌려서 겨우 만든 거라는 시선도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 한국은 3,000 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실전 배치하는 세계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속이 쓰린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라면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충분한데 다른 이유로 지는 건 그게 더 힘듭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민도 윤지호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포기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직 6월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산의 역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뒤집힌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정함과 한국 방산을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의 감정.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건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봐야 한다는 직업적 신념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조연출이 스튜디오 안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연출이 이수연에게 종이를 건네며 귀에 대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수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수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이 곧게 세워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디펜스24가 방금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사브 측에 순항미사일 탑재 방안을 포함한 수정, 제안서를 오는 5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 프로세스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박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수연이 즉각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로 기한을 못 박았다는 건 폴란드 정부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5월 초까지 사브가 납득할 만한 기술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계약 재검토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검토가 시작되는 순간 경쟁 테이블이 다시 열립니다. 박성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사브가 5월 초까지 답을 내야 하고 그 답이 부족하면 폴란드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그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되려면 지금부터 한국 정부와 하나오션이 준비된 패키지를 가지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윤지호가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순항미사일 통합 능력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폴란드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 스펙과 실증 자료로요. 둘째,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 범위, 현지 고용 창출 규모, 정비 허브 건설 일정까지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간 채널입니다. 방산 수주는 결국 정상 외교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좁지만 있습니다. 5월 초까지 사브가 답을 내야 하고 그 답이 불충분하면 폴란드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준비를 마치고 있다면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잠수함만 팔러 가면 안 됩니다. 폴란드의 미래 안보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가야 합니다. 스웨덴이 이겼던 방식으로요. 그게 안 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려는 듯 대본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무언가 정해진 틀로 마무리하기에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방산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방산 수주전은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기면 기쁘고 지면 아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먹거리이자 외교력이고
안보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은 진짜입니다. 장보고 3는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잠수함입니다. 그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파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변화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사부의 답변이 나오면 판도가 어느 방향으로든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 사업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지호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사업 이야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폴란드가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숏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규모가 60조 원입니다. 폴란드의 7배가 넘습니다. 최종 경쟁은 한국과 독일의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프랑스도 스웨덴도 탈락했습니다. 이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6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북극해 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보고 3의 장기 자막 능력이 여기서도 강점이 됩니다. 폴란드에서 배운 교훈, 즉 기술만이 아니라 패키지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캐나다에서 처음부터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패배가 캐나다 승리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는 것도 배움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지는 건 그냥 지는 겁니다. 한국이 폴란드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게 앞으로의 K-방산 수출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에서 한 번 더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5월 초를 지켜봐야죠. 방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쏟아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5월 초, 그날이 오면 이 사업의 진짜 결말이 시작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온에어 불빛이 꺼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에 긴장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수연은 이어폰을 빼면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 반응이 벌써 난리 났네요.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생각이 피곤했습니다. 2시간 동안 수치와 논리와 감정을 동시에 굴리고 나면 항상 이런 공허함이 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지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잘 봤다. 맞는 말이다. 근데 실제로 될까? 마지막 질문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될까?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건물 밖으로 나오자 4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여의도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빌딩 불빛이 너무 많아서요. 해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에는 바다에서 별을 봤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보기 위해 오래 자망을 버팁니다. 오래 숨어 있을수록 수면 위의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들 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그 자망 구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졌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를 견뎌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얼마나 선명한 별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5월 초가 되면 사부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충분하면 폴란드 오르카는 예정대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 답변이 부족하면 한국에게 다시 문이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오션 전략기획팀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의도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초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잠수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5월이 지나도 6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도 기술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남아있는 한 다음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보고 3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라는 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성능으로만 따지면 어느 나라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럽의 벽 앞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이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절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이 K2 전차도 K9 자주포도 천무도 처음부터 세계가 알아봐 준 건 아니었습니다. 실력을 증명하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잠수함도 결국 그 길을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과 그 무기를 팔 수 있는 전략을 가지는 건 다른 능력입니다. 한국이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면 이제는 전략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차례입니다. 그게 이번 폴란드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5월 초 4부에 답변이 나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사실 기반 내용,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3,000톤급 잠수함 세척 도입, 유지보수 포함 최대 8조 원 규모의 실제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폴란드 정부가 스웨덴 사부의 A26 블랙킹해급 잠수함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15일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차관이 조건 불충족 시 계약 불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폴란드 현재 보유 잠수함이 1986년 취역한 소련제 킬로급 한 척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보고 3 배치 2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복합 추진, 수직 발사관 12기를 탑재한 3,600톤급 잠수함이며 스노클링 없이 3주 이상 잠항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이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설계에 실전 배치한 세계 8번째 나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오션이 폴란드 나우타 조선소, 레몬토바 조선소와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웨덴이 폴란드산 피오른 대공 미사일을 구매하고 A-19 잠수함을 개필러로 제공하는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쇼리스트에 독일 TKMS와 함께 진입했으며 사업 규모가 약 60조 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방산업체의 잠수함 관련 성능 데이터 조작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창작 요소, 주인공 강준혁, 진행자 이수연, 패널 박성민, 윤지호, PD 김태웅은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글로벌 방산 라이브 토크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속보로 폴란드 국방부가 사부에 5월 초까지 수정 제안서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창작된 극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종료 후 하나오션 전략기획팀의 연락 장면은 창작입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최대한 검증했으나 방산사업,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아 일부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